자, 문제 가운데서 14번 문제입니다. 아까 시간보다, 이 첫 시간보다도 소리가 더 낮죠? 잘 들려요? 근데 왜 다른 학생들이 왜 반응이 없지? 자, 14번 문제 보시면 비용 편익 분석의 설명으로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해 보면 적절한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내부 수익률 기준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을 상회하면 일단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비용 편익 분석에서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여러분들 비용 편익 분석에 첫 번째 나왔던 게 순현재 가치 기억나십니까? 그다음에 비용 편익 비율 두 번째 나오죠?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은 여기 나오는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나요? 자본의 회수기간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NPV에 해당되는 순현재 가치나 비용 편익 비율은 할인율을 알고 있을 때야. 아셨어? 할인율을 알고 있다는 것은 비용과 편익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낼 수 있죠? 할인율을 알고 있다는 것은 비용과 편익의 현재 가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투자 수익률에 관한 것인데 이건 할인율을 모르고 있을 때, 오케이? 할인율을 모르고 있을 때는 내부 수익률은 투자 수익률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에 나온 것처럼 적절한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내부 수익률 기준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을 상회하면 일단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내부 수익률은 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투자 수익률이 3%고 시장 이자율이 2%면 이자율보다 투자 수익률이 더 높죠? 그런 경우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1번은 전체 맞는 편입니다. 오케이? 1번은 전체 맞는 편이에요. 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장기간에 걸친 편익이 발생하는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근데 지금 이자율이 3%라고 합시다. 올해 100만 원은 1년 뒤에 얼마가 돼요? 103만 원이 돼요. 이자율을 적용하면 2021년도에 내년에 100만 원은 이자율만큼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약 97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약 97만 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할인율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주는 것이 할인율입니다.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나타내 주는 것은 이자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할인율이 3%에 비해서 할인율이 예를 들어서 5%? 10%라고 합시다. 어? 현재 가치 얼마예요?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가 이렇게 대폭 감소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현재 가치는 적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멀리 내다볼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멀리, 예를 들어서 뭐 2년, 3년 이렇게 할인이 높은데 2년, 3년 이렇게 멀리 내다보면 현재 가치가 굉장히 작아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할인율이 높을 때는 장기적 관점의 사업을 고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니은에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장기간에 걸친 편익이 발생하는 장기 투자율이라 틀렸잖아요. 응? 할인율이 높으면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들은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사업에만 치중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할인율이 매우 높아요. 아셨어요? 왜냐?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기 내에 모든 걸 결정해 처리해야 되잖아요.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 칼도익스의 기준은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중시한다. 칼도익스의 기준은요. 총 편익 빼기 총 편익 마이너스 총 비용. 칼도익스의 기준인데 총 비용을 빼줘요. 총 편익에서. 이게 0보다 크면 그 대안은 타당성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총 편익의 총 비용을 빼주면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총 편익이 총 비용보다 크다면 그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면이죠.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하면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니까. 응? 이게 칼드엑스의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중시한다. OX. 효율성의 측면을 고려한다고. 오케이? 편익하고 비용을 따지는 거니까. 그렇잖아. 총 편익이 총 비용보다 크다면 그 대안은 타당하다. 효율적인 걸 나타내잖아요. 재분배적인 편익의 문제를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또 하나. 파레토 최적이 있죠? 파레토 최적은 자원의 최적 배분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바로 파레토 최적입니다. 자원의 최적 배분. 이게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칼드엑스의 보상 기준이나 파레토 최적이나 전부 다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들이에요. 아셨어요? 효율성 측정 기준들입니다. 1. 내부 순위는 수은 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하고 있다. OX. 응? 이것은 편익의 현재 가치하고 비용의 현재 가치가 서로 일치되는 할인율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인 MPV는 0이 되고 비용 편익 비율은 얼마가 돼? 1이 되는 할인율.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응? 내부 수익률. 응? 미음. 비용 편익 비율 기준은 외부 효과를 비용이나 편익 중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여러분 MPV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는 값이라고 그랬어요.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빼주는 거. 네. 비용 편익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비용의 현재 가치분의 편익의 현재 가치 비율을 나타내주는 게 비용 편익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네. 여기 A 사업이 있는데 이 A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20억이라고 하고 편익을 30억이라고 합시다. 응? 각각 계산해 보니까 비용과 편익의 현재 가치가 각각 20억, 30억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이 사업을 하면서 나타나는 외부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그 외부 효과를 5억이라고 합시다.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나타나는 외부 효과. KTX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요. 그 노선이 수평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선이 이렇게 수평이 아닌 곳은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자칫 이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평지 같은 데는 이렇게 다 이렇게 교각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높여놔요. 그래야 이렇게 언덕이나 이런 데는 이래서 중간 정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평지에 이제 대부분 눈이죠. 여기 이제 땅 사들여가지고 교각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땅을 팔아야지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이거 이제 돈을 받고 팔았어요. 여기 땅은. 근데 이 교각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벼를 심었는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햇빛이 차단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쓸모없는 땅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본 그 농민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보상을 일부 받았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외부 효과로 나타나는 비용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 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외부 효과고 그게 이제 비용으로 산출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네? 네. 자, 미음에 다시 보면 비용 편익 비율 기준은 외부 효과를 비용이나 편익 중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요 외부 효과에 해당되는 요 비용을 여기다 포함시키면 비용이 추가되는 거죠. 편익은 어때요? 편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여기 편익에다 포함시킨다면 비용은 20억이고 편익은 얼마가 됩니까? 25억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포함을 시켜 계산해야 돼. 그럼 비용에다 포함시켰을 경우 값은 얼마가 되냐면 25분의 30이 됩니다. 오케이? 비용에 포함시켰을 경우 그러면 25분의 35. 그 다음에 편익에 포함시켰을 경우는 얼마예요? 20분의 25가 되죠. 값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잖아. 5분의 6분의 4분의 5가 되니까 값이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이런 경우를 볼까요? 이런 경우는 변동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 자, 여기다 포함시켰어.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 빼주니까 얼마가 돼? 5가 됐죠? 자, 여기다 포함시켰습니다. 편익에다가 여기서 여기 빼주니까 얼마예요? 5. 같아요. 이런 경우는. 여기에 포함시키건 여기에 포함시키건. 아셨습니까? 여기에서는 같아지는데 여기 비율을 따지는 여기에서는 여기에 포함할 때하고 여기에 포함할 때 값이 다르게 나타난다. 오케이? 그게 미음 내용이야. 그 미음 내용에서는 비용 편익 비율 기준은 외부 효과를 비용이나 편익 중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OX. 맞는 표현입니다. 비용 편익 비율. 오케이? 근데 수년제 가치는 비용에 포함시키건 편익에 포함시키건 관계없어요. 값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14번에서 옳은 것으로만 모두 고른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기억, 리을, 미음 이렇게 됩니다. 기억, 리을, 미음. 글쎄요. 미음과 같은 지문 내용이 또 출제될 수 있느냐.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근데 참고는 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문이 혹 나온다면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15번. 행정윤리에 대한 흡류수 옳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14번의 미음과 같은 지문은 만약에 설명을 안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건.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자, 15번에 보면 행정윤리에 대한 흡류수 옳지 않은 거. 1번. 공직윤리법상의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맞나요? 맞습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그러니까 53 맞잖아. 예, 맞아요. 숫자가. 헷갈리죠? 이렇게 써놓으니까. 예? 퇴직일로부터 3년. 퇴직일로부터 3년. 퇴직 전 5년 하니까 맞잖아. 맞잖아요. 2번.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와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 조작토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부정청탁 금지법에는 사립학교도 포함이 돼요. 공공기관에. 사립학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 조작토록 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사립학교도 포함이 되는 거죠. 3번.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맞나요?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하고 또 이것도 있어요. 국민감사 청구권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감사 청구. 국민감사 청구는 어디에 청구한다? 감사원에 청구한다고 그랬어요. 감사원에. 그 다음에 비공무원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죠. 자, 비공무원은 퇴직 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전부 다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4번. 공짜 행동 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될 행동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됐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자, 15번에서는 정답이 4번입니다. 15번의 정답은. 자, 16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명에서 옳은 것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명에서 옳은 것. 1번. 국가 사무 집행을 위해서 설치한 일선 집행기관으로 고유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금 여기 보면 고용복지센터 있죠? 이런 게 대표적인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이에요. 청주지방병무청, 청주지방세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달청도 그렇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인데 국가 사무 집행을 위해 설치한 일선 집행기관으로 고유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틀렸죠? 법인격 없어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법인격이 없잖아. 중앙부처의 필요에 의해서 지방에 설치한 기관이잖아요. 근데 특별지방자치단체 있죠?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법인격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관한 것은 이건 법인격이 있다. 응? 마스크 쓰고 수업하면요 숨이 차요. 숨이 차. (2번) 전문 분야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지만 행정기관 간의 중복을 야기하기도 한다. 여러분들 환경부 있죠? 환경부에서 지방에다가 지방환경청을 설치한다고. 지방에. 여기도 아마 지방환경청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충청북도에 아니면 청주시에 환경과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그 환경 문제를 다루는 거하고 지방환경청에서 환경 문제 다루는 거 중복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중복행정입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다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과가 다 있다고. 근데 환경부에서 지방의 환경청을 또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들은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응? 여기 고용복지센터에서 이 지역에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들 또 실업자들 지원하고 취업 알선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행정기관 간의 중복을 야기하기도 한다. 오케이? 3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로서 자치구가 아닌 일반 행정구가 있다. 여러분들 지금 청주시에 있는 상당구랄지 청원구 이런 일반 행정구는 지방행정기관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케이? 특별지방행정기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4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해서 지방분권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의 필요에 의해서 지방에 설치한 기관들이잖아. 지방분권하고 관계없어요. 오히려 중앙집권을 더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부처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니까. 중앙부처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죠? 그래서 지방분권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틀렸습니다. 응? 그 다음에 주민의 참여, 그 다음에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주민에 대한 대응성, 이런 것들은 별로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주민의 참여, 또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주민에 대한 대응성, 이런 것들은 별로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라고. 응? 얘네들은. 16번에서 옳은 것은 정답이 2번입니다. 2번. 자, 혼나면 안 되는 게 법인격이 없다는 거죠. 그죠? 법인격이 없어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자, 17번. 자, 공무원의 정적 중립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1번. 정책력 이원론은 공무원의 정책 중립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정책력 이원론이 전개되는 것은 행정이 정책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은 정책 중립을 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 이원론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정책 중립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잖아요. 공무원의 정책 중립을.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책적 이원론 아닙니까? 두 번째,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책 중립 의무를 지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영향을 받죠. 장관,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응? 3번, 국가공무원법은 6급의 공무원의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4번, 공무원의 정책 중립은 행정의 공평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얘기는 공무원이 정책 중립이 이루어진다면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전체 국민을 위한 공익 증진을 위해서 전체 국민을 위해서 행정의 공평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그 기대를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권 정당에 눈치 보거나 거기에 충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거기에 따라 뭐 예를 들어서 정책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의 안정성도 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행정의 공평성, 그 다음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책 중립은. 4번이 정답입니다. 18번, 위원회 조직의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위원회 조직. 기업,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을 의미하고 있다. 두 번째,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참여는 결정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지를 가능케 한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정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디귿,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용이합니까? 이것은요, 독임제인 단독제의 경우의 특징이에요. 위원회는 합의제이기 때문에 책임한계가 모호하죠. 책임한계가 모호합니다. 1.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 비용을 보다 절약할 수 있다. 이건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이것은 위원회 조직의 특징이죠. 그렇지만 결정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정까지는. 미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 해당하는 행정위원회의 특징입니다. 자,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그러면 기업, 니은, 미음 이런 내용들인데 의외로 단순하지만 가끔 나와요. 위원회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끔 나옵니다. 그럼 위원회에 있어 가장 그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해관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폭넓은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더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결정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책임 한계가 모호하다는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죠? 1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민원행정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민원행정 1번 복합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해서 5명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의미하고 있다. 두 번째,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3번, 행정구제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민원행정에 관한 것은. 4번, 행정기관은 사경제 주체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청주시하고 충주시 간에 이같이 사경제 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충주시에서 나오는 것을 청주시에서 구입하기로 했어. 청주시에서 이제 생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청주시가 구입해서 필요한 부분에 그것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청주시하고 충주시는 사경제 주체로서 계약이 체결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이제 딱 주기로 했는데 그 물건을 주기로 했는데 그 기한까지도 물건이 오지 않은 거야. 이런 경우에 사경제 주체로서 청주시가 충주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 그래서 행정기관은 사경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경제 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19번에서는 1번이 틀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합민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민원 목적 실현을 위해서 여러 기관의 인허가를 거치는 겁니다. 하나의 민원 목적 실현을 위해서 여러 기관의 인허가를 거치는 것이 복합민원이에요. 오케이? 그런 경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해서 5명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이것은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이 내용은 다수인 관련 민원. 복합 민원은 하나의 민원 목적 실현을 위해서 여러 기관의 인허가를 거쳐서 처리하는 민원. 오케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그리고 19번에서는 1번도 그렇지만 4번 내용도 유의하셔야 돼요. 아셨어? 얼마든지 행정기관도 사경제 주체로서 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20번. 국가재정법상 재정 건전화에 대한 설명서 옳지 않은가? 국세 감면율은 당연도 국세 수입 총액 대비 국세 감면액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국세 감면율에 관한 것은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국세 수입 총액 플러스 국세 감면액 총액. 국세 수입 총액 플러스 국세 감면액 총액. 이것분의 국세 감면액. 오케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국세 감면율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의 질문은 잘못됐죠?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2번. 국가 회계 또는 기금이 국고 채무 부담행위는 국가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 채무 부담행위는 국가 채무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국고 채무 부담행위에 해당되는 거니까. 3번. 국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보증 채무라고 하는 것은 그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한다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어. 4번.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이걸 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죠. 그죠? 지금 재난 기본소득 이거 지급하기 위해서 또 추경 예산 편성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국회에 수집해가지고 추경 예산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재난 기본소득 그거 지급할 수 있지. 예산 확보해야만이. 20번에서는 1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구회로 넘어온다. 구회로. 자, 구회에서 물론 지금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모의고사하고 좀 평이한 그런 그 모의고사 이렇게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구급 시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전체로 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자, 모의고사 9에 보면 1번 예산에 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지출 통제 예산은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 통제하는 예산제도. 지출 통제 예산은
지출의 총액만을 통제하는 예산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건 지출 통제 예산, 지출 총액 통제 예산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 그 지출 통제 예산은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 통제한다? 잘못됐어요. 총액에 대해서만 통제하는 것입니다. 총액에 대해서만. 그러면 지출 통제 예산 제도는 신성과주 예산 제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결과주 예산 제도 OX. 맞습니다. 이건 지출 총액에 대한 통제만 하는 거니까 신성과주이고 결과주 예산의 특징이에요. 이번 추가 경영 예산은 본 예산과 별개로 성립되지만 일단 성립이 되면 통합해서 운영되는 것이죠. 본 예산에 통합돼서 운영되는 겁니다. 3번 자본 예산에서는 불경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지만 인플레이션을 조정할 우려가 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어마어마한 그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미국 연방 정부도 지금 여기저기 막 돈을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지금 미국 연방 정부는 뭐 거의 4조 2천억 달러 이 정도 푼다고 그러니까 4조 2천억 달러면 1,200원, 1달러에 1,200원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냐면 한 이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이거 약간 넘을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12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배야. 그걸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그 재난 기본소득과 같이 지금 그걸 이제 돈을 지급하고 그거 외에도 SOC 부분의 투자도 확대시킨다고 그랬어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바로 자본 예산으로 이제 충당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불경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지만 이게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물론 지금 현재 막 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내가 보아하니 후폭풍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지. 지금 미국은 이 정도지. FRB 미 연방 중앙은행 여기서는 또 뭐 제한 없이 마구마구 풀겠다 돈을 달러를 그냥 걔는 달러를 종이만 갖다 찍으면 되는 거니까. 일본은 한 1,200조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푼다고 그랬어요.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중국은 한 8,800조 정도 푼답니다. 한 3, 4년 동안. 하기야 지금 1930년 대공황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글쎄요,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자, 어떻든 자본 예산에서는 불경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지만 이 국공채 발행에 충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돈이 풀리니까 뭘 야기시킨다?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4번.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맞나요? 1번이 틀렸죠? 4번 문제 보세요. 거기 4번 문제 보시면 다음 국가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정운영에 대한 예산의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죠? 국가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 재정운영의 원칙에 관한 것들 있잖아.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건투부는 성평등에 참여했다. 이건 건전성의 원칙입니다. 건전성의 원칙. 두 번째는 투명성의 원칙이에요. 투명성의 원칙. 그 다음에 국민 부담 최소화의 원칙. 국민 부담 최소화의 원칙. 그 다음에 성은 성과 제고입니다. 성과 제고의 원칙. 양성평등의 원칙. 양성평등의 원칙. 그 다음에 국민 참여 제고. 이 내용들이 바로 국가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재정운영에 대한 예산 원칙들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거리가 있는 건 몇 번이에요? 1번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양성평등의 원칙. 그 다음에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요거예요, 요거. 양성평등 성과 제고.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국민 참여 제고를 위한 거. 요거에 관한 것이죠. 자, 요 내용들이 재정 운영에 대한 예산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기본 이론 강의 듣고 정리하고 하면서 열심히 이해했는데 시험 보기 전까지 부단히 암기를 해야 돼요. 필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계속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지 받아서 이게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 풀어나가는 데 있어 빨리빨리 신속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죠. 자, 4번 1번입니다. 자, 2번으로 올라와서 다음 탈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하는 행정개혁의 전략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 탈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라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어느 정도 보완하는 거죠. 여기는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분권을 주장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탈신공공관리론은 이걸 강조합니다. 재직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직권. 여기서 지금 펴나오는 재직권이라는 것은 직권과 분권의 조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응? 이게 재직권이야. 신공공관리는 규제 완화 이걸 주장하죠. 시장에 대한 개입을 통한 규제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는 재규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재규제. 그 다음 세 번째는 신공공관리론 입장은 분절화. 응? 분절화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걸 분리시키라고 그랬지? 결정하고 집행을. 결정은 스티어링, 집행은 로잉 이렇게 비교했잖아. 정부는 결정인 스티어링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집행은 민간 부분에 넘기고 이런 식으로. 이게 분절이잖아. 근데 탈신공공관리론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통합을 강조하는 겁니다. 응? 통합을. 신공공관리는 여기는 경쟁을 유도하는 거야. 경쟁을. 근데 탈신공공관리는 민간하고 이 공공부분 간에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이 아닌 협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구분해서 정리한다. 그 다음 여기서 탈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하는 행정개혁의 전략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억해보니까 분권과 직권의 조화 맞죠? 민간 공공부문 간의 파트너십의 강조 맞습니다. 구조적 분리를 통한 분절화의 축소 구조적 분할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틀렸잖아. 분절화를 축소하는 건 맞지만 구조적으로 이렇게 분화시키지 구조적 분리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책임운영기관 기억나세요? 네. 자, 중앙부처 밑에 책임운영기관을 두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는 결정을 하고 책임운영기관은 주로 집행만을 담당하는 이런 형태도 여기서 말하는 구조적 분리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러한 구조적 분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통합을 주장하는 겁니다. 특히 이 결정 기능하고 집행 기능의 통합 아셨어요?
그 다음에 규제 완화. 재규제를 강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중앙의 행정적 역량을 보다 더 강화시킨다. 행정적인 역량 또는 통치 역량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재집권, 통합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케이? 중앙 정부의 통치 역량이나 행정적인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야. 비읍 신보수주의. 신보수주의는 어디서 강조된 겁니까?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탈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하는 행정개혁의 전략, 그 다음에 기업, 니은, 미음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나와 있는 표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응? 유의하셔야 돼. 자, 3번. 혼돈이론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적절치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주 딱 맞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혼돈 그 자체예요. 지금 보면, 응?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뭐 지역 간의 어떤 이동이랄지 또는 세계 경제의 여건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변화들이 급격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여기서 말하는 혼돈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또는 행정기관이나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혼돈이론입니다.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자체를 혼돈으로 보는 거니까.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혼돈이론의 특징들이야. 자인은 결혼에 통달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자는 자기 조직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생적 학습 능력. 자기 조직화와 더불어 또 하나 자생적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이것은 이중적 순환학습, 이중순환적 학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중순환적 학습. 이 이중순환적 학습은요,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중순환적 학습이다. 응? 이건 한 단어죠. 결정론적 혼돈이에요. 결정론적 혼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혼돈은 막 무질서,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질서 있는 무질서다 그 말이에요. 질서 있는 무질서. 응? 그러면 지금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환자들, 확진자들 계속 급격히 증가하고 뭐 지금 숫자가 확진자가 100만 얼마나 되나? 전체? 엄청난 그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사망자들 급격히 증가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보면 여러분들 데이터 나오죠? 확진자 수랄지 사망자 수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정점을 딱 지나서 그 정점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확진자도 줄어들고 사망자도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를 나타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상황이니까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다른 나라를 또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이제 정점이 어느 정도 수준이 정점이 될 건가,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은 혼돈의 상황이고 무질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정론적 혼돈이란 질서 있는 무질서. 오케이? 질서가 있는 무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통탈은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통합적인 연구. 부분적인 연구가 아니라. 응?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판단해봐요. 이런 혼돈의 상황이니까,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혼돈의 상황이니까 이런 관료제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죠. 그래서 탈관료제의 조직 형태. 응?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특징들이 혼돈이론에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기본적인 특징들입니다. 자기 조직화, 자생적 학습 능력, 그다음 이중순환적 학습, 결정론적 혼돈, 그 다음에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탈관료제. 3번에서 혼돈이론의 설명에서 가장 적절치 않은 거 1번 조직의 자생적 학습 능력, 자기 조직화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을 전제로 체제의 항상성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조직의 자생적인 학습 능력이랄지 그 다음에 자기 조직화의 능력을 전제로 체제의 항상성을 유지해 간다. 2번 혼돈을 통제와 회피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부정적인 활용 대상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혼돈이론에서는요. 혼돈은 발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또한 혼돈은 불가피한 조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하고 일본 간에 무역 마찰이 하게 됐죠.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일본에서 또 이거 어떤 상황으로 나올지 또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지 예측하기 너무 어려웠잖아요. 혼란스러웠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그런 부품을 직접 개발하자. 그전에는 이제 대기업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을 좀 못 믿어 하고 일본에서 쉽게 그 부품들 가져오면 쉽게 물건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심할 수 있고 뭐하러 귀찮게 국내에서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새롭게 공급하고 적용시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일본 간의 무역 마찰이 야기되는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시각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세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가져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무역 마찰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해결하자. 그리고 그런 부품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자. 혼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발전의 기회예요. 통제와 회피의 대상이 아니다. 응?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 한류? 응? 진단 키트도 여기저기 엄청나게 수출하고 또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 지금 상황에 의해서 굉장히 투명한 나라. 그리고 정보도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미지나 인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볼 때.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상황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훨씬 더 수출에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미지가 그만큼 개선되고 좋아졌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선망의 대상이었던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 보면 너무나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 리더가 대응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정말 한심하더라는 얘기예요. 또 의료 체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 유럽에서 그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한 주된 원인이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나오는데 그걸 치료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오히려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혼돈이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혼돈을 통제와 회피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부정적 활용 대상으로 인식한다. 잘못된 겁니다. 오케이? 3번 현실의 복잡성,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서 단순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 자, 이 표현은 빨간 볼펜을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3번. 왜냐? 혼돈이론이 나올 때 이 3번의 표현에 대해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혼돈이론에서는 현실의 복잡성,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혼돈의 상황을 단순화해서 그걸 바라보고 그다음 거기에 대응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시험 지문이 나옵니다. 근데 혼돈이론의 입장에서는 현실의 복잡성,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서 그걸 단순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 오케이?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표현은 꼭 기억해둬야 될 표현이에요. 4번 대상체제인 행정조직은 질서와 무질서, 그 다음에 구조와 비구조화가 공존하는 복잡한 체제로 인식한다. 그래야만이 이런 행정체제, 조직일 때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일 때. 3번에서 적절치 않은 것은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근데 이 혼돈이론 같은 경우는요, 내가 기본이론 시간에는 거의 설명을 않고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유의해둘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좀 시사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혼돈이론에 있어서. 근데 이 혼돈이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주제예요. 근데 표현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특징 정도는 참고하고 3번에 아까 3번 문제에서 세 번째 나왔던 3번의 지문 있잖아요. 이 표현은 꼭 기억을 해둔다.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 풀겠습니다.